해부생리학 9주차입니다. 자, 제가 게시판에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14주차와 15주차는 저희가 학교에서 오프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지금 9주차부터 그리고 13주차까지는 역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15장 혈액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입니다. 자, 첫 번째로 혈액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혈액의 기능과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혈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혈액의 기능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혈액의 기능은 총 3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는 운반이 있고, 두 번째는 조절의 역할이 있고, 세 번째는 보호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 운반이라는 것은 자, 폐에 있는 허파에서 자, 인체로 산소를 흡입을 하게 되면은 이 산소는 세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동하기 위해서는 혈액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세포에서 받아들인 산소는 세포에서 충분히 산소를 다 사용을 하게 되고 사용 후에 나오는 찌꺼기라든지 노폐물 등은 배출을 하게 되는데 이 또한 혈액을 통해서 운반 배출이 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자, 노폐물을 배설기관인 우리 몸의 간과 비장이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기관을 통해서 우리 인체에서 혈액을 통해 배출이 되게 됩니다. 또한 영양소라든지 철분, 호르몬, 기타 여러 가지 물질들, 인체의 영양 물질들 같은 경우도 우리 인체의 전신으로 퍼져 나가게 되는데 이것도 혈액을 통해서 운반을 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조절이 있습니다. 조절은 체액과 전해질의 균형, 체온을 조절한다. 자, 혈관이 수축함으로써 혈액의 흐름이 낮아질 때 이를 통해서 체온을 조절하고 또 혈관이 확장이 돼서 혈액 순환이 빠르게 일어날 때 이를 또한 체온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체액의 전해질 균형,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해주는 역할 역시 혈액에서 하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보호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 보호는 인체 감염을 보호해주고 과도한 혈액 손실로부터 보호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피부가 다치게 되면은 혈액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그럴 때 이 혈액이 출혈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것 또한 지속적인 출혈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혈액이 응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과도한 혈액 손실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한 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응고를 통해서 외부의 나쁜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 인체 감염의 보호 역할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혈액은 결합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의 색상이 다른 것이 보이시죠? 이거는 산소의 양에 따라 이렇게 색상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면 짙은 붉은 색상을 띠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혈액에 산소를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소눈빛을 띠기도 하고 아니면 어두운 붉은색을 띠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른쪽은 우리가 혈액을 채취를 하게 되면은 원심 분리기 많이 들어봤죠?
자, 혈액에 있는 혈장과 혈구를 나눌 수 있도록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두 가지 구성물로 나누어진 것을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는 혈구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는 혈장이 혈구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에 뜨게 되죠. 혈구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45%를 차지하고 혈장은 그보다 조금 많은 55%를 차지합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심 분리기를 돌려서 두 가지 층을 나누어 봤을 때, 자, 위에는 혈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혈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연막층이라고 해서, 자, 보실게요. 여기에 나와 있진 않네요. 자, 연막층이라고 해서 백혈구가 분포된 층이 이 연막층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아래 혈구는 세포가 있는 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적혈구가 있죠. 적혈구가 분포되어 있는 이 층을 우리는 혈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혈액을 채취하게 되면은 혈액에 있는 응고 성분이 있기 때문에 딱 이게 굳는 성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항응고제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액체로 남아있는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대로 그냥 항응고제를 넣지 않고 방치대에 놔뒀을 때는 이렇게 핏덩어리가 혈구에 생기고 그 위에 혈장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혈액은 두 가지 구성층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액체 혈장이 있고 그 아래 무거운 세포, 혈구가 있습니다. 자, 혈장은 대부분 물, 단백질, 이온, 영양소, 가스 및 노폐물로 함유가 되어 있고, 혈장 단백이라는 것은 알부민, 응고인자, 항체 및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액량을 조절하고 병원체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며 손상 시 과도한 혈액 손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알부민 응고인자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있는 것이 혈장이죠. 혈장에는 알부민과 응고인자 같은 혈액 손실을 방지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자, 혈액 세포, 혈구에 구성된 세포를 보시면 적혈구, 그리고 백혈구. 자, 혈액세포 아까 혈구보단 살짝 연막층이라고 해서 위에 있었죠. 살짝 조그맣게 하얗게 나온 층, 이 연막층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연막층에 백혈구가 있다 그랬고, 이 백혈구와 그리고 동시에 혈소판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럼 돌아가서, 자, 백혈구가 있고 그리고 혈소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구성물질을 우리는 혈구에 있는 세포라고 부릅니다. 자, 백혈구의 역할을 한번 볼까요? 인체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해준다. 혈소판은 신체에서 출혈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해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혈액세포의 형성입니다. 자, 혈액세포 형성을 우리는 일명 조혈작용이라고 일컫습니다. 자, 혈액세포는 아까에서 보셨다시피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는데 이것을 혈액세포라고 합니다. 이 혈액세포는 조혈 조직에서 형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혈 조직이란 무엇이냐? 자, 조혈 조직은
적색골수. 자, 기다란 뼈, 우리 상안골 아니면은 우리 대퇴골 있죠? 이렇게 기다란 뼈의 말단 부위, 끝에 있는 뼈의 끝에 있는 부위가 적색골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복장뼈, 가슴뼈, 그쵸? 그리고 머리뼈, 척추, 납작뼈. 납작뼈는 일반 골반, 그죠? 골반뼈를 얘기합니다. 나 아니면 불규칙뼈. 규칙적이지 않게 울퉁불퉁하게 생긴 뼈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적색골수와 림프 조직, 림프 조직이라는 것은 비장, 림프절, 가슴샘에 있는 림프 조직에서 조혈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특히 혈액세포는 적색골수의 줄기세포에서 생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책 30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림을 보시면 자, 이렇게 긴 뼈 있죠? 상안골이라든지 상안골 다시 말하면 위팔뼈 아니면 대퇴골 내 말단부, 끝에 있는 말단부에 조혈 작용을 하는 조혈 조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혈액이 형성이 되는 이 부위에 처음에는 조혈모 세포가 형성이 되고 이것은 다능성 조혈모 세포로 진화되어서 골수계 정구세포, 이것은 다시 호염기구, 호중구, 호상구, 당구포식구, 거획구, 혈소판, 그리고 적혈구를 형성하는 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골수계 정구세포가 상당히 많은 혈액세포를 형성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능성 조혈모 세포는 림프계 정구세포로 형성이 돼서 이것은 림프계의 역할을 하는 세포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런 혈액을 만드는 세포들이 이상이 있게 되면은 어떨까요? 자, 혈액 생성을 못하게 된다는 것은 골수 억제, 골수의 기능이 저하된다는 뜻인데 이로 인해서 적혈구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로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빈혈이 나타나게 되고 또한 골수에서 생성되었던 보시면 호영기구, 호중구, 호상구 이게 백혈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다시 보시면 이런 백혈구의 감소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세포인 혈소판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는 골수가 억제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증가가 되게 되면 혈액이 과도하게 생성이 되게 되면 기능 항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혈구 초과 생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혈액의 점도가 증가를 하게 되고 혈액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은 혈액에도 점성이 있습니다. 이 점성의 농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죠. 그러면 이 혈액이 심장에 들어갈 때 어떤가요? 심장에도 상당히 부담을 줄 수가 있게 되고 또한 혈액 응고 시스템 자체가 방해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얼굴 같은 경우는 적혈구의 영향으로 인해서 적혈구 자체는 빨간색 선홍빛이고 있죠. 이 선홍빛이 얼굴로 배출이 되게 되면서 오히려 홍당무 같은 얼굴 혈색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혈액 세포에 대해서 다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액세포 첫 번째 적혈구입니다. 자, 레드 블루드 셀이라고 해서 앞 글자만 따서 RBCS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혈액세포 중에 가장 많은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적혈구입니다. 그리고 골수에서 초당 2에서 300만 개가 생성이 되는 것이 바로 적혈구입니다. 자, 적혈구는 세포 중에 우리 예전 시간에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핵이 없는 세포입니다. 특수세포라고도 일컫죠. 자, 적혈구 생산을 일명 적혈구 형성, 적혈구 조혈이라고 일컫고 있고, 역할은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운반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 형태는 모양은 도너츠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도너츠 모양이 형성된 것은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혈구는 핵이 없다고 했죠. 근데 처음부터 없던 게 아니라 핵이 퇴화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온되어 있던 핵이 이것이 여기가 원래 핵이었는데 퇴화가 되면서 없어지면서 핵이 있던 자리가 납작하게 안으로 들어간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납작하게 들어가면서 오히려 표면적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소를 공급하기에 충분한 면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산소를 더 많이 실어 나를 수 있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모양은 탄력성 있게 접혀지는 모양을 갖기도 하는데요. 이 특성은 모세혈관처럼 좁은 혈관을 지나갈 때 유연하게 자유자재로 혈액들이 이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적혈구는 모양이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체의 모든 공간에 순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적혈구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혈액에서 적혈구는 사라지게 되고 골수에서 다시 혈액세포가 만들어지면서 사라졌던 그 공간을 다시 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적혈구 내용물을 보시면, 자, 혈색소. 이 혈색소는 일명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데 큰 단백질 분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헤모글로빈은 4개의 글로빈, 이 글로빈은 단백질이라고도 하며 4개의 글로빈과 하나의 이 햄은 철분이라고도 일컫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혈색소는 4개의 글로빈과 1개의 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햄 같은 경우는 철분, 자, 산소와 결합해서 운반을 하게 되고요. 자, 글로빈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와 결합을 해서 운반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혈색소의 생성 필수 물질을 한번 볼까요? 철분이 있고 비타민 B가 있고 엽산, 단백이 있습니다. 자, 그 아래를 보시면 혈색소 중 산소를 운반하는 부분인 햄은 철분을 함유하고 있고, 철분이 부족하면 혈색소를 합성할 수가 없어서 철분 결핍성 빈혈을 초래하기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적혈구의 사이즈 자체도 작아지게 됩니다. 자, 적혈구의 양 조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되모기 기전을 통해 유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음성 되모기 기전. 내분비계 때 수업 내용 기억하시나요? 자, 음성 되모기 기전이라는 것은 밑에 보시면 인체에 산소가 부족할 경우에
인체의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산소를 빨리 만들어야겠다는 자극을 받게 되죠. 이것이 신장에서 조혈인자, 혈액을 생성하는 것을 조혈이라고 했죠. 조혈인자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이 호르몬은 신장에 있게 되는데 이 신장에서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되면 골수에서 혈액을 만드는 골수가 자극이 돼서 적혈구를 생산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음성 대먹이 기전도 항상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적혈구의 수명은 120일입니다. 한 4개월 정도 되죠. 자, 핵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재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자, 오래된 적혈구 같은 경우는 없어져야겠죠. 자, 비장과 간에 있는 대식세포에 의해 제거가 되고 없어지게 됩니다. 없어지게 되면 또 그 자리를 골수가 조혈작용을 통해서 적혈구를 생성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오래된 적혈구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혈색소 같은 경우는 4개의 글로빈과 그리고 하나의 햄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게 합성이 되면서 혈색소가 됐는데 이제 오래된 적혈구 같은 경우는 이것이 분리가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글로빈과 햄으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이 글로빈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 가득 단백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었죠. 이 글로빈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결국 다시 단백질 합성에 활용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햄은 철과 쓸개즙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혈구가 분해가 되게 되면 이 햄에 있는 구성 물질도 분리가 되게 되는데 철과 쓸개즙으로 분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철은 간에 저장이 되게 되는데 간은 혈액으로부터 쓸개즙 색소를 흡수하게 되고 자, 이때 빌리루빈이라는 구성 성분이 제거가 됩니다. 이 빌리루빈의 역할은 담즙 색소의 하나로서 농도가 높을 때 피부나 눈의 황달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 빌리루빈인데 이 빌리루빈이 햄이 분해가 되면서 철의 구성 성분으로 있던 빌리루빈도 역시 제거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제거된 빌리루빈을 쓸개즙으로 이동을 시키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못 쓴 빌리루빈 같은 경우는 이동된 쓸개즙으로 이동이 돼서 결국 장으로 흘러서 분변의 형태로 몸 밖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다시 쉽게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혈색소는 글로빈과 햄이 있었죠. 하지만 적혈구가 오래되게 되면 이제 적혈구가 사라지게 되면은 이렇게 합성돼 있던 물질들이 다시 분해가 되면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햄과 글로빈이 떨어져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햄이라는 것은 또 철과 쓸개즙을 갖고 있는 구성 물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철에는 또 빌리루빈이라는 구성 물질이 있는데 이 빌리루빈이 쓸개즙으로 이동이 돼서 결국 우리 몸에 필요 없는 노폐물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으로 흘러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되게 된다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백혈구입니다. 자, 두 번째 적혈구 다음으로 백혈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혈구는 화이트 블러드 셀이라고도 하고 일명 WBCS라고도 일컫기도 합니다. 자, 핵이 있는 둥근 세포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얀 이 세포를 백혈구라고 보시면 되고 자, 백혈구는 혈색소가 없기 때문에 흰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적혈구는 혈색소가 있기 때문에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자, 백혈구의 역할은 병원체를 파괴하고 인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포식세포 작용으로 죽은 조직과 다른 세포 찌꺼기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체에 감염이 되게 되면 백혈구 수는 상당히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액에 머무는 시간은 12시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적혈구 같은 경우는 4개월 정도 됐죠. 혈액은 12시간 하루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혈구 수는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혈구 생성 과정은 일명 조혈작용. 똑같죠? 혈액을 생성하는 과정을 조혈 과정이라고 보는데 백혈구도 혈액에 포함된 구성 물질이죠. 그래서 백혈구 생성 과정도 역시 조혈 작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세포질 내의 과립 여부에 따라서 과립이 있는 세포 그리고 과립이 없는 물질로 두 개로 나누어져 보시면 됩니다. 과립구를 생산하고 있는 백혈구는 중성구, 다시 말해 호중구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호염기구, 호상구 세 가지의 백혈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립이 없는 백혈구 같은 경우는 림프구, 그리고 적색골수에서 생산한 단액구, 과립구도 중성구, 호염기구, 호상구는 모두 적색골수에서 생산이 됩니다. 또한 무과립에 있는 단액구도 역시 적색골수에서 생산이 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혈소판이 있고 적혈구가 있고 림프구가 있고 단액구가 있고,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점으로 찍혀 있는 것을 과립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립이 있는 세포는 호염기구, 호상구, 호중구가 있는데, 호중구가 아까 전에 우리가 다른 말로 중성구라고 했죠. 중성구는 일명 호중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호중구가 백혈구 중에서 가장 많은 세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호중구는 70%가 되고, 그 다음에 호상구, 호염기구가 1% 정도 되네요. 자, 그럼 먼저 중성구인 호중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중구는 과립구 중에서 가장 많은 역할, 총 백혈구 수의 50에서 70%를 차지하는 게 백혈구 중에 중성구, 호중구라는 세포입니다. 역할은 포식세포 작용, 보편적인 백혈구의 작용으로 보시면 되죠. 포식세포 작용을 하고, 자, 감염 부위에서 죽은 중성구, 세포, 체액 등은 일명 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호염기구, 과립구 중에서 가장 적은 세포 개수를 나타내는 게 호염기구고 1%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역할은 히스타민을 방출하며 염증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헤파린을 분비해서 항응고제 역할을 합니다. 응고라는 것은 딱딱히 굳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와 반대로 응고가 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헤파린인데, 이것을 분비하는 게 호염기구입니다. 자, 혈액이 많은 부위인 허파와 간에서 다량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상구입니다. 호상구도 수량이 1% 정도가 되고 염증 반응에 관여를 합니다. 보편적으로 호중구, 호상구, 호염기구는 모두 백혈구 특징인 염증 반응에 반응을 하는 공통점이 있죠. 염증 반응에 관여를 하고 기생충을 파괴하는 화학 물질을 분비를 하고 탐식 작용에 참여를 한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상승을 한다. 염증 반응으로 그
균을 제거를 한다기보다는 여기 균이 있다는 것을 이 호상구를 통해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가리구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있었죠. 림프구와 단핵구가 있었습니다. 자, 림프구는 적색골수에서 생산을 하고 일부는 림프 조직, 림프절, 간, 지라 등으로 이동이 돼서 성숙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생산이 되기도 하고 역할로는 백혈구의 25%에 38%를 차지를 하고 면역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핵구는 3에서 8% 정도이며 역할은 포식세포 작용을 하고 있고 이것은 아까 본 어떤 거였나요? 호중구였죠. 중성구 포식세포 작용을 하는 균을 먹는 거죠. 균을 먹는 역할을 호중구가 담당하고 있고 또한 무가립에서는 단핵구가 이것을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성구가 숫자는 많지만 단핵구가 더 효과적인 식균 세포입니다. 못하죠. 식균입니다. 식균 세포입니다. 자, 단핵구를 좀 더 자세히 보면 대식세포로 변화를 하는데 자, 유주 대식세포와 고착 대식세포 두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럼 유주 대식세포란 신체를 돌아다니며 병원체를 감시하고 그리고 찌꺼기 청소하는 역할을 하고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장소는 점막과 피부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주 대식세포 같은 경우는 가벼운 찰가상이 있을 때 이렇게 병원군이 우리 인체 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단핵구가 다 해결을 해주는 거죠. 특히 유주 대식세포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고착 대식세포라는 것은 간, 지라, 림프절 혹은 적색골수와 같은 특정 기관에 고정되어 있다가 혈액이 지나갈 때 병원체를 탐식하고 오래된 적혈구도 탐식한다. 단핵구는 대체적으로 식균 작용을 하는 잡아먹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이 잡아먹는 역할은 유주 대식 세포에서 주로 작용을 하고 고착 대식 세포에서는 주로 병원체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탐식을 여기에 이 병원군이 있구나 하는 것을 탐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고착 대식 세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혈소판입니다. 혈소판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큰 거대 핵세포, 핵이 있고 거대 핵세포의 작은 세포 조각이다. 조그만한 조각을 일명 혈소판이라고 하고 그리고 적색골수에서 생산이 되고 이를 혈소판 형성 작용이라고 합니다. 조혈작용과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명은 5일에서 9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혈소판 혈액 측정은 CBC, 전혈구 검사라는 CBC를 통해서 혈소판 검사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혈액 구성 성분에 대한 정보를 주는 병리 검사. 자, 혈소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피 검사를 한다는 것은 혈소판을 통해서 이 혈소판의 수치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전혈구 검사 그리고 병리 검사가 있습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수의 정상 범위를 알려주고 혈액세포의 수는 물론 각 유형의 세포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준다. 자, 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은 자, CBC 결과지.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빈혈 수치가 어떤지 또한 다른 콜레스테롤 등등 여부를 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혈소판의 수치를 통해서 이 혈소판의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드는지 여부를 따져서 혈소판 기준을 통해서 이렇게 혈액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혈 출혈 방지를 일명 혈액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혈관벽이 손상된 경우에는 혈액응고를 통해서 우리 몸의 보호 기능을 시작하게 되죠. 지혈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참고로 혈관 경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큰 출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찰과상처럼 작은 혈관이 손상을 받게 되면은 이 혈관벽도 역시 평활근이라는 근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고 이 수축을 하는 증상이 혈관 경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련을 하게 되면은 혈관 넓이가 좁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혈관 안에 흐르고 있던 혈액이 그 좁아진 직경으로 인해서 통과를 못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혈액을 흐름을 차단시켜 줌으로써 출혈을 예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일명 혈관 경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큰 출혈이 있게 되면은 우리 몸의 자체적인 인체 감염으로부터 보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 되죠. 이것을 그림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혈액이 잘 순환을 하고 있다가 자, 두 번째 혈관이 찢어지게 되면은 그 찢어진 곳에서 혈관이 밖으로 배출이 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혈소판이 그 찢어진 그 부위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혈소판은 자꾸 응집이 돼서 모이다 보면은 이 응집된 혈소판 위에 피브린이라는 섬유 물질이 있습니다. 이 피브린이 생성이 돼서 이 혈소판을 엉켜 거미줄처럼 묶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찢어진 혈관의 구멍을 막아주게 되는 것이죠. 그게 자체가 일명 혈액응고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자면 자, 혈액응고는 자, 1단계를 보시면 혈소판과 혈관벽의 손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인체에서 응고인자라는 분비물이 방출이 되게 됩니다. 이 응고인자라는 것은 프로트롬빈이라는 우리 몸에 혈액응고인자가 있습니다. 이 프로트롬빈이 활성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 프로트롬빈은 본격적인 응고인자인 트롬빈으로 바꿔줍니다. 이 프로트롬빈은 트롬빈으로 자체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트롬빈 자체는 섬유소원인 피브리노겐 섬유소원인 피브린을 피브린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다시 응고인자가 혈관이 찢어지게 되면 우리 몸의 응고인자라는 프로트롬빈이 활성화가 일어납니다. 이 프로트롬빈은 자체적으로 트롬빈으로 전환이 되죠. 프로트롬빈은 트롬빈으로 몸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트롬빈 자체는 다시 우리 몸 안에 있는 섬유소원인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트롬빈입니다. 이 피브린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거미줄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혈소판을
응집되어 있는 쌓였던 혈소판들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피브린입니다. 이 피브린을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트롬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롬빈을 통해서 피브린이 생성이 되게 되면은 혈액의 응고가 혈관들이 따닥따닥 붙어서 움직이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은 핏덩어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혈액 응고 같은 경우는 3분에서 6분 사이에 핏덩어리는 생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응고제 제가 직접 글로 작성을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핏덩이 형성 방지 기전. 이거는 제가 반대로 아까 설명한 것은 응고의 단계라고 보셨다면 이거는 항응고. 반대로 응고가 되지 않는 핏덩이로 만들지 않는 기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혈관 내피. 특성상 부드럽고 매끄러워 혈액 흐름을 쉽게 한다. 혈관은 상당히 부드럽고 특별히 기름이 쌓여서 동맥경화라 그러죠. 아니면은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콜레스테롤이 혈관 안에 쌓이게 되면은 이 자체가 혈액 흐름을 막게 되는데 이런 게 없이 정상적인 혈관으로 봤을 때 혈관 내부는 상당히 부드럽고 매끄러워 혈액 흐름을 쉽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콜레스테롤 등으로 내피 표면이 거칠 경우 핏덩어리가 생기기 쉽다고 되어 있죠. 자, 콜레스테롤이 점점 위아래로 쌓이게 되면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막혀버리게 되는 거죠. 잘 순환을 하다가 구멍이 갑자기 좁아지게 되면은 이 혈액들이 통과를 하지 못하게 되고 어느 정도 지체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핏덩어리가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핏덩어리가 일명 혈전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헤파린. 비만 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이 헤파린은 간과 허파에 있는 호염기구입니다. 자, 혈액이 정체에 머무는 곳으로 쉽게 응고가 가능히 하고 그리고 헤파린은 응고 과정에서 트롬빈을 제거하게 됩니다. 트롬빈은 아까 전에 피브린을 형성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 피브린은 거미줄의 역할을 한다고 했죠. 혈소판들을 엉켜 붙을 수 있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트롬빈을 제거를 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헤파린이 생성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응고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헤파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항응고제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아스피린이 있습니다. 자, 환자분들 중에서 아스피린을 먹는 환자분이 있어요. 이것은 혈소판이 응고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일명 아스피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임상적으로 하나 좀 가볍게 얘기를 하자면 아스피린을 먹는 환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급하게 응급수술이 필요하게 돼요. 그러면 이분을 수술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스피린 자체는 응고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응급수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개방수술이 될 수가 있죠. 개방수술일 경우에는 출혈이 어때요?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또한 이 환자가 아스피린을 먹고 있다면은 혈액 응고가 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출혈은 정상보다는 상당히 더 많이 배출이 될 수 있겠죠. 이게 저절로 어느 정도 아물어서 응고가 돼줘야지 출혈이 자연적으로 막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스피린으로 인해서 피가
철철 나오게 되면은 이 사람은 과다출혈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응급수술 자체가 상당히 꺼려지는 환자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스피린과 반대되는 것은 아까 뭐였죠? 피브린을 형성하는 트롬빈. 그렇죠? 자, 혈소판 부착을 저해하는 항응고제 아스피린이 있고 응고 연쇄 반응을 억제하는 이것을 일명 헤파린이라고 불렀죠. 앞에 보시면 헤파린은 응고 과정에서 트롬빈을 제거한다. 헤파린과 아스피린은 거의 비슷한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혈액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액형은 우리 고등학교 때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아서 이거는 좀 가볍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액형은 A형, B형, AB형, O형 총 4가지가 있죠. 자, A형이라는 것은 표를 보시면 A 항원이 있기 때문에 A형입니다. 그리고 B형은 B 항원이 있기 때문에 B형이고 AB형은 A 항원과 B 항원 모두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AB형. O형은 항원 자체가 없습니다. 오로지 항체만 있는 것을 O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같은 항체와 같은 항원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서로 응집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A 항원과 A 항체가 만나면 응집이 되겠죠. 그리고 B 항원과 B 항체가 만나도 응집이 되겠고. 하지만 O형 항체밖에 없습니다. AB형은 항원밖에 없습니다. 항원이 항체만 있는 O형에게 수혈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항체 자체는 모든 혈액형에 수혈이 가능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O형, A형, B형, AB형이 있습니다. 자, 항체만 갖고 있는 O형 같은 경우는 항원이 없기 때문에 물론 A 항체, B 항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의 응집은 되기는 하지만 위험한 정도의 응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체만 있는 경우는 A형과 B 항체만 갖고 있는 경우는 A형 항원이 있을지라도 B형으로 수혈이 되고 그리고 A형 B 항체를 갖고 있는 A형으로도 수혈이 되고 그리고 A, B 항원이 있는 AB형으로도 수혈이 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자, 항원을 A형 항원과 B형 항원만 가지고 있는 AB형을 항체만 있는 항체만 있는 O형으로는 수혈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체는 수혈을 할 수가 있대 항원을 수혈을 하게 되면은 항원만 가지고 있는 혈액을 수혈을 하게 되면 바로 응집 반응이 일어나게 돼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핏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죠. 하지만 항체만 가지고 있을 경우는 모두 수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O형 같은 경우는 상당히 희생적인 혈액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 AB형 같은 경우는 오로지 AB형, 자기 형만 수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라는 혈액형이라는 우스갯스러운 말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O형은 모든 혈액형이 수혈이 가능하고
A형 같은 경우는 A형 또는 AB형, B형은 B형 또는 AB형 이렇게 수열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RH 같은 경우는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살짝 그림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죄송해요. 8주차가 아닌 9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